안녕하세요. 봉천동의 현인 봉현이 형입니다. 라이브 방송하는 거를 연습해 보려고 켜봤습니다. 오늘 보니까 뭐 애완동물, 반려동물 보유세도 막 매긴다 하고 지금 우리나라 세수가 계속 부족해지잖아요. 근데 지금 증세나 뭐 공공요금 인상을 못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세수 부족이 당연하겠죠. 하여튼 팔란티어도 오늘 순항하고 있네요. 오늘 아침에 제가 저희 선배랑 그 팔란티어랑 스노우플레이크랑 C3 AI에 대해서 대토론을 했어요. 오늘 30분 동안. 도대체 왜 그러니까 팔란티어가 막 영상 보고 뭐 파운드리 고담 뭐 좋은 거 알겠다. 근데 아무리 봐도 자기가 봤을 때 어느 정도 데이터만 이렇게 연결하고 뭐 이렇게 인사이트로 도출하는 거는 팔란티어를 쓰나 뭐 스노우플레이크를 쓰나 C3A를 쓰나 다 똑같다. 그러니까 이거죠. 우리는 나뭇가지만 꺾으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팔란티어가 만약 금도끼라고 하고 스노우플레이크가 은도끼라고 하고 뭐 C3AI가 뭐 돌도끼라고 하면 어떤 걸 써도 다 나뭇가지 치는 데는 문제가 없거든요. 모든 회사가 그 팔란티어의 모든 기능을 다 완벽하게 쓰는 건 아니고 데이터를 연결해주고 모아서 분석해주는 것도 다 똑같고 제가 기사도 몇 개 찾아보니까 스톡 컴패리즌 스노우플레이크랑 팔란티어 보니까 야, 팔란티어도 막 자기들은 우리는 그 고객의 프라이빗한 데이터에 접근하지 않는다라고 하긴 하는데 사실 막 이것도 조금 의미는 없어요. 왜냐면 어떻게 우리가 뭐 그 모든 소프트웨어의 그 코드를 다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스노우플레이크는 뭐 클라우드 기반, 클라우드 베이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차이는 제가 봤을 때 별로 없는 것 같고 다만 제가 이제 팔란티어에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주는 건 스노우플레이크보다는 팔란티어가 더 이제 오래된 기업이고 더 업력이 더 길고 아무래도 그 정부나 군사용이나 정부 지원 사업이라는 기본적인 캐시카우가 있다는 부분들이 저는 일단 되게 인상적이었고 거기서 이제 꾸준히 현금 흐름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안정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두 번째로는 저는 이제 앞으로의 세계 트렌드가 갈등과 분열의 시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스노우플레이크보다는 팔란티어가 어쨌든 미국의 국방 쪽은 다 꽉 잡고 있고 그 탱크 하나하나에도 다 뭐 정부용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는데 방산주랑도 관련이 있는 게 이제 팔란티어고 만약에 이제 미군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를 쓴다면 당연히 한국도 일본도 뭐 영국도 뭐 우크라이나도 그외 우방국들도 다 그 프로그램을 쓸 거고 그 프로그램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도입 시점에는 가격을 좀 낮게 책정을 하더라도 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뭐 급격하게 올릴 수도 있고 약간 그런 부분들이 저는 조금 더 스노우플레이크보다는 팔란티어가 어떤 경제적인 혜자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상업적인 해자인 거죠. 일반인이 봤을 때 스노우플레이크의 데이터 툴이나 팔란티어의 데이터 툴이나 C3AI 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런 걸 제공하는 게 있어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는데 제가 사실은 팔란티어를 조금 더 좋게 봤던 부분들은 그런 거였어요. 일단 보니까 저 아까 다이캔님 거 해설을 보니까 아무래도 레거시 기업, 그러니까 우리 빅테크보다는 팔란티어가 레거시 기업의 생산성에 향상을 시키고 그들의 어떤 보안이나 이런 수준을 충족시키는 데 더 유리하다라고는 했는데 뭐 그 부분도 어느 정도 공감되지만 제가 조금 더 팔란티어에 확신을 갖고 있었던 거는 일단 저는 좀 미시적인 이런 기업 분석 이런 거보다는 좀 거시적인 환경에 저는 조금 더 큰 그림을 더 그리는 편인데 우리가 갈등과 분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이 팔란티어의 미국 정부용 국방용 이런 부분에 완전한 해자가 있잖아요. 뭐 장기적으로 스노우플레이크든 팔란티어든 C3AI든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그런 데이터 툴이든 이게 다 같이 경쟁을 했을 때 스노우플레이크 말고 저기 뭐야 세일즈포스도 아마 데이터 툴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프트웨어 하는 회사는 대부분 다 이런 비슷한 유사한 프로그램들 다 이제 갖고 있는데 거기서 도대체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도끼, 은도끼, 뭐 돌도끼, 뭐 나무도끼, 뭐 이게 다 어쨌든 나무까지 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좀 우려했던 부분들은 과연 이런 팔란티어 같은 기업들을 대한민국의 어떤 레거시 기업들이 과연 사용할까라고 했던 의문점들이 조금 있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이 약간 좀 해소가 됐어가지고 과거에는 우리가 좋은 제품을 싸게 많이 만들어서 전 세계 모두에게 많이 파는 게 어떤 그 트렌드였다면 내 편한테 비싸게 잘 파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게 앞으로의 새로운 트렌드라고 봤을 때는 다른 여러 가지 데이터 툴을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팔란티어가 그 어떤 경제적 상업적 해자인 거죠. 어떻게 보면 미국의 국방부를 다 꽉 쥐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군의 무기를 받아 쓰거나 모든 우방 국가들의 한테도 그 솔루션을 팔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팔란티어한테 어떤 상업적인 혜자가 생기는 거고 그 캐시 플로우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이 분산 컴퓨팅 계속해서 업데이트 할 수 있고 그러면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가 더 양질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고, 돈이 많은 레거시 기업들은 이런 솔루션이나 소프트웨어를 한번 도입하면 2, 3년 쓰고 마는 게 아니라 보통 거의 뭐 30년, 40년, 50년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한 번 이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이거의 모든 전사의 어떤 그 역량이 여기에 다 집중되고 이걸로 다 이제 통용이 돼버리면, 그래서 처음 도입할 때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검토를 많이 하는데, 돈이 많은 레거시 기업은 제가 봤을 때는 팔란티어를 쓸 수밖에 없을 거라, 하여튼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보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야 콜린, 팔란티어 올해 실적 4분기 모두 흑자로 보던데 진짜 다 흑자 날까요? 매수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20% 올인에 더 담기도 그렇고 던지지도 못하고 어떻게 못하겠네요. 모르겠어요. 몇 주나 갖고 계세요, 팔란티어를? 뭐 이게 진짜로 인생이 바꿀 만한 큰 금액이라면, 단기적인 자금으로 하신 거라면 저는 솔직히 책임질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올해 계속 흑자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S&P 500 기준이 제가 알기로 미국 상장 기업이고, 뭐 주식 그 거래량이 얼마 이상 기준 이상 돼야 되고, 뭐 종합적으로 따진다라고 했는데,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작년 4분기 흑자였죠. 올해 1분기 흑자였죠. 그리고 국내에서도 영업 되게 확장 빨리 하고 있고, 일본 기업도 확장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리고 국방비 계속해서 증액하고 있잖아요, 투자를. 그 증액하는 것들 중에 일부가 팔란티어 매출로 이어지면 뭐 괜찮지 않을까요?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쯤에는 S&P 500 패시브 자금 들어가는 거 계속 얘기가 나올 것 같고, 아 그때 그 팔란티어의 기관 보유 비중이 얼마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S&P 500이나 그 주요 지수에 편입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S&P 500 편입될 때까지 들고 갈 생각이시면 뭐 지금 사도 괜찮을 것 같은데, 다음 FOMC 미팅이 제가 알기로 7일 남았거든요. 그러면 7월 27일이잖아요. 그리고 금리 올라가는 게 뭐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이시나요, 여러분? 금리 인상 가능성이 99.8%네요. 그 진짜 올릴 수 있을까요? 만약 올린다 칠게요. 올려. 그래. 올리면 미국이 지금 부채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이거 금리 올라가면은 그 채권 발행한 거 이자 다 이걸로 내야 되는데, 이자가 엄청 날 텐데. 금리가 오르니까 얘네가 내는 이자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면 부채를 엄청 발행했잖아요. 근데 마통 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마통이 갱신되면 그때 기준금리로 갱신되니까. 보세요. 그러면 652 빌리언 달러 카운팅 스토링 US debt cost reach 11-year high. 그러니까 11년 내 지금 이자 지급하는 양이 최고치라고. 뭐 25% 올랐다는 거네. 그러니까 엄청 많이 오른 거죠. 그러니까 이자를 지금 엄청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가 싶어요. 하여튼 이게 정부 부채도 급증하고 금리 인상 때문에 어쨌든 급격하게 이제 이자가 불어난 거거든요. 정부 부채 이자 비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뭐 그다음 이자 비용 뭐 25% 급증했고, 전년 대비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 평균 금리가 2.8%인데 이게 더 높아지겠죠. 더 높아지겠죠. 왜냐면 이게 계속 만기되는 채권, 만기되는 그 대출들을 갱신하면 어차피 지금 기준금리로 그게 산정이 되니까. 하여튼 뭐 심각하대요. 이게 그러니까 돈을 그만 찍던지, 근데 돈을 그만 찍으면은 기존에 있는 부채에 대한 이자 이은 걸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돈을 그냥 계속 찍을 수밖에 없는 구조고, 이 돈을 찍는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렇게 이자를 올려버리면 다시 이렇게 해서 파산시키고 다시 부채를 발행해서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한다는 건가? 그러니까 이게 뭔가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금리를 올렸는데 망하면 다시 돈을 찍어서 주고. 그러니까 약간 보일러를 최고로 틀어놓고 에어컨 갑자기 막 파워 냉방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게 에어컨도 고장 안 나고 보일러도 고장 안 나면 되는데, 두 개가 나중에 부하가 돼서 고장 날 수도 있고, 일단 전기세랑 가스비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엄마한테 혼나잖아요. 근데 엄마가 없죠. 미국은 자기가 짱이니까. 그럼 과연 이거를 자기가 무너지지 않을까요? 자기가 그 요금에 못 이겨서 무너질 텐데 과연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보니까 민주당의 바이든 말고 그 대선 후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BTC로 미국 국채를 뒷받침하겠다, 암호화폐 양도소득세 면제하겠다, 굉장히 암호화폐 친화적인 발언들을 계속 하는데, 뭐 죄송하지만 이분이 사실 대선 후보가 되기는 좀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비트코인 매거진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 선거 민주당 후보 경선에 출마하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행사에 참석해서 본인이 미국 대통령 당선 시 미국 국채 발행량의 1%를 비트코인, 금은 등으로, 그러니까 이제 건전한 자산으로 근본이제 하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뭐냐면 정부 돈으로 국가에서 비트코인을 사겠다는 얘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럼 이게 수요가 엄청나겠죠.
비트코인은 공급이 정해져 있으니까. 저는 사실 이거 막 가지고 뭐 로버트 케네디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다기보다는 그냥 이런 정말 그래도 사실 민주당의 2등 정도 하는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하는 사람이면 우리로 치면 뭐 옛날에 안희정 후보나 뭐 그 정도 느낌이잖아요. 뭐 그래도 그런 유력한 정치인이 비트코인에 대해 이해를 하고 그거를 이제 전면적으로 주장한다는 그 어떤 사실 자체가 그냥 굉장히 좀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